먼저 헌법재판소 얘기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오전에는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열리잖아요. 근데 오전에는 서초동 법원에 갔다가 오후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을 하겠다. 대통령이 직접 두 개 다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변론기일 변경을 왜 안 해주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헌법재판소가 진짜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뭐 우리 설주환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저 원래 내일 예. 변론기일이 지난주에 잡혀 있던 게 있었는데 지난주 거를 내일로 제가 왜냐면 지난주에 제가 방송이 갑자기 잡혀가지고 네. 미룬다고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판사님이 받아줬어. 내가 방송 출연 이렇게 써가지고 네. 냈는데 그냥 판사님이 받아주시더라고. 받아줬어요. 네. 그래요? 방송 출연 이렇게 썼는데 네. 방송 출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쓴 거죠. 사유를 그랬더니 써야 되니까. 사유를 써야 되니까. 아, 그래야 방송 출연도 받았어요. 받아주는 사유가 돼요? 되더라고요. 네. 나는 처음 해봤어요. 방송 출연으로 변론기일 변경을 처음 해봤는데 네. 기일 변경 했더니 이게 받아줄까 했는데 하니까 받아주더라고. 네. 그래서 원래 내일 아침이었는데 또 내일 아침은 또 상대 변호사님이 또 뭐 바쁜 게 있다고 오늘 아침에 저한테 보내시길래 준비 서면을 아직 안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또 우리 또 동업자들끼리 또 나는 또 도장 찍어주거든. 이렇게 찍어줘서 또 저는 이제 또 몰랐네요. 그래서 그냥 또 내일도 변호사님들의 개인 사정으로도 연기가 되는 게 그러니까요. 변론기일인데. 변론기일이에요. 그래서 내일 재판도 또 이제 3월로 넘어갔어요. 네. 우리는. 예. 지금 보면은 변호사, 그러니까 의뢰인이 아니라 그냥 변호사 개인 사정으로도 변론기일 변경해 주는 게, 그런데 이게 지금 재판이 두 개가 겹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는 심지어 구속 취소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어찌 보면 가장 진짜 중요한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그런 건데, 네. 이거 하나가 있는 상황에서 헌재를 밀어달라. 이거는 너무, 이거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어제 여기 나왔던 김지호 부실장이 예. 다른 방송에서 그 얘기를 네. 하더라고. 그러면 형사를 미루면 되는 거 아니냐. 그때 한 방송에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형사를 미루면 형사를 되지 미루면 않냐? 되지 않냐. 왜 네. 헌법재판을 미루려 하냐. 이러길래 아. 내가 그날 내 순서가 안 돌아와서 말을 못 했는데 네. 형사 미루면 안 돼요. 이재명 민주당 아니, 대표는 좀 미루잖아요. 그러니까 형사는 예. 내일 거는 미루면 안 되는 게 네. 구속 취소가 걸려 있다니까. 예. 그 소리는 솔직히 이제 내일은 중요한. 구속을 네. 더 받아라 이거잖아요. 예. 내일은 구속 취소가 걸려 있으니까 형사를 고정으로 가야 되고 이 헌법재판을 미루는 게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지나간 일이지만 지나간 결정이지만은 저는 좀 연기를 해줬으면 좋았겠다. 오히려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적인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파면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파면 사유라고 생각을 하고 네. 뭐 결국에는 예. 생각을 하지만 절차 보장을 완벽하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과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는 네. 절차에 있어서 상대방이 이의 제기할 수 없는 어떤 정말 티끌만한 어떤 이것을 잡을 수 없는 꼬투리를 잡을 수 없게끔 하는 것이 저는 재판 진행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헌재에서 하고 있는 재판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그걸 그래서 민주당 쪽 패널, 저는 지금 당적이 없으니까 이제 예. 민주당 쪽 패널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대답은 그거야. 헌재가 하는데 뭘 그걸 또 따지고 그러느냐. 아니면 이건 뭐 헌법재판관들 평의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걸 뭐에 피청구인 측에서 이것을 이의를 제기하느냐. 예. 저는 조금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요. 그건 대부분 변호사들은 알 거예요. 이거 기일 연기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사유다. 그리고 기일 연기를 뭐 한두 달씩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다음 사실 먼저 잡힌 게 네. 형사재판이었잖아요. 네. 그 날짜를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내일은 공판 준비기일이다. 그래서 출석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지 않냐. 예. 이걸 얘기하는데 네. 내일은 어쨌든 간에 구속 취소 그러니까. 신문이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근데 저는 구속 취소 사유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하나만은 이번에 짚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구속영장의 시한. 그 시효가 이번에 다퉈질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저는 법원을 통해서 그 구속영장의 시효와 관련해 가지고 명확한 해석이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부분을 상당히 할애를 많이 할 거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 뭐 이거 시간을 뭐 1시간 늦춰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박상수 변호사도 해서 알겠지만 변론은 시간 단위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날짜 단위로 준비를 그럼요. 해요 보통. 네, 그렇기 예. 때문에 뭐 1시간 미룬다고 되는 아유, 건 그건 아니에요. 의미가 아니요, 없죠. 1시간 미루는 건 약간 이게 뭐지? 운동거리? 놀리는 거지. 놀리는 것 같아. 놀리는 예, 거죠. 왜 이러나 싶어서. 그래서 네. 저도 뭐 결론에 있어서는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신 분도 있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절차에 있어서는 피청구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억지 부리는 것도 있어요. 예. 그것도 저는 알겠지만 네. 어찌됐든 간에 내일 기일과 관련해서는 꼭 강행을 했었어야 됐느냐.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어쨌든 대통령은 오전에는 법원 형사재판 출석하고 오후에 혼자 나가겠다 이렇게 뭐 받아들이고 정리를 한 것 같은데 박민영 네. 대변인 보시기엔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실제로 공정한 것보다도 공정하게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게 또 헌법재판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이 변호인단 피청구인 측과 협의 안 한 상태에서 화목으로 매주 변론 기일을 확정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형사재판 공판 기일이 이제 20일로 잡혔을 때부터 아 이거 십자까지 가면 무조건 겹치는데 나는 그때부터 우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미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말 보란 듯이 20일 날 그 변론 기일을 또 확정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사실도 있고 뭐 낭설도 있겠지만 헌법재판소 내에 좀 문영배 이 소장 대행에 대한 좀 불만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문화일보에서도 이 평의를 할 때도 뭔가 민주적으로 하는 느낌보다는 문영배 소장 대행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따라와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강행한다라는 이야기가 또 보도가 됐었거든요. 실제로 이번에도 변론 기일을 좀 미뤄줄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4대 4가 나왔다라는 또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서 문영배 대행이 내가 책임질 테니 따라와라. 아, 이번에도 좀 그렇게 해서 밀고 갔다라고 하는데 뭐 이건 확실하게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또 문영배 또 소장 대행이 자기 어떤 개인적인 동문 카페 문제에 대해서 공보관을 활용해서 또 입장을 낸다라든지 아니면은 예. 그 TF 팀의 사실 실무자들이 당연히 페이퍼들은 어레인지를 해주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 재판 진행에 책임이 있는 그 재판관 소장 대행이 대본이라고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네.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가 있고요. 또한 이게 잘못하면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실제 저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일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위에서 뭔가 브리핑을 잘못해서 사고가 났을 때 실무자들한테 그 책임 떠넘겼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는 네. 사실 뭐 스피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얘기할 수도 없는 위치인데 자꾸 자기네들이 그 실전에서 현장에서 잘못을 한 걸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못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영배 대행이 직접 이 꾸린 TF 내에서도 불만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당연히 불만이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그 헌법재판은 그 법리도 완결성이 있어야 되지만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되는데 과연 이런 절차를 가지고 납득시킬 수 있을까?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지?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10차 변론기일은 뭐 예정대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되게 중요한 증인들이 나와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후 3시,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오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후 7시에 증인 신문이 시작이 되는데 뭐 사실 한덕수 총리도 처음 나오는 거긴 하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가 되게 중요했는데 본인이 그쵸. 좀 출석 의사를 밝힌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출석한지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에 따라서 좀 이게 뭔가 탄핵 심판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각하세요? 체포 지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스모킹건이 될 만한 진술을 할 사람이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이죠. 네. 그렇기도 하고 조지호 경찰청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조지호 경찰청장 지금 굉장히 혈액암을 지금 앓고 있는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건강 상태가 안 건강이 좋죠.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형사처벌이 돼서 내란죄로 만약에 처벌이 된다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내란 주요 업무 종사자로서 처벌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제가 방송 때 여기저기서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내란 주요 업무 종사자, 내란죄가 얼마나 큰 죄냐면요. 바로 직전에 이석기 전 의원이 예. 내란 선동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요. 선동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는 게 내란죄예요. 그러면 중요 이 업무 종사자가 되면은 최소 10몇 년, 20년형까지도 선고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엄청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혈액암까지 앓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분들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될 수도 있어요. 예. 진짜 굉장히 지금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조지호 경찰청장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군에서 중심이 돼서 일어난 일인데 경찰이 지금 여기에 어찌 보면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이랑 2명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경찰이 이렇게 된 거고, 그 지금 최근 나온 보도에 따르면은 그 추가해서 한동훈 대표까지 체포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몰라 군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단 말이죠. 조지호 경찰청장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도가 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군의 어떤 조직 논리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인데 뭔가 군이 저지른 일 때문에 내가 유탄을 맞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 게다가 지금 암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 더더욱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맺혀 있을 것 같아요. 전 그래가지고 이 증인 명단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신청했다 했을 때 약간 물음표가 떴어요. 물음표가 네. 어떤 면에서요? 이 세 명은 예.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인데 왜 마지막 증인 신문에 이 세 명이 신청이 됐을까? 그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조지호 추가로 더 요청은 했는데 안 받아들여진 그렇죠. 안 거긴 받아들여졌죠. 하지만. 네. 그렇긴 한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분명 그래서 이렇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예. 게다가 그 한덕수 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국무회의에 대해서 그건 국무회의가 아닌 것 같다라는 진술까지 지금 해버린 상황인데 오늘 그 본인의 탄핵 심판 그렇죠. 변론기일에서도 그 그 똑같은 얘기를 얘기했죠. 똑같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역시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도 이게 내란죄로 엮여 들어가게 된다고 했을 때 그게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국무회의면 본인도 거기 엮여 들어가는 거고 정상적이지 않은 국무회의면 본인은 거기서 법적 책임에서 빠져나갈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변호사들이니까 서주환 변호사도 변호사니까 알 거예요. 이게 진술이라는 게 법정에서 진술이라는 건 본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당사자들은 증인이 나와서 할 때. 예. 근데 한덕수 총리 역시 본인 생각을 할 상황이거든요.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그런 경우죠. 홍장원 국정원 차장은 아주 대표적인 대통령에게 유해적 진술을 하는 증인이에요. 예. 근데 왜 이 세 명이 마지막일까? 이게 조금 마지막에 물음표가 아닐 떴어요. 수도 있지 뭐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마지막은 네.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뭐 우호적인 진술을 하는 증인들을 신문하는 것은 뭐 크게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막 받아들일 때 뭐 영향이 좀 미비할 수 있지만 뭐 비우호적인 네. 증인들에게서 뭔가 본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끌어내면 이건 약간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약간은 내란죄 성립 여부와도 지금 계속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그 굉장히 딥하게 들어가는 거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홍장원 차장에 대한 메모 이 부분도 어찌 보면 굉장히 지엽적일 수는 있거든요. 예. 헌법재판에서는. 네. 근데 그게 내란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란죄에서는 국헌문란의 목적, 그러니까 즉 그게 뭐냐면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네. 어떤 국가 정부 인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정당 인사들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고 했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다퉈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저는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훨씬 더 이게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다. 근데 헌법재판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어찌했든 간에 근데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 제가 빙의를 해보면 어찌했든 간에 그 진술들을 탄핵을 시켜야 한다. 본인이 체포 지시 없었다. 그 다음에 어떤 뭐 지금 그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경고용 계엄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 자체는 말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계엄은 경고로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예. 계엄이란 비상계엄은 우리가 헌법책을 보면 사후적 진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예. 대통령의 권한 행사 권한이지 이것을 예방적으로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파면이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질 만큼은 따져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뭐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예. 조지호 청장은 나온다고는 아까 뉴스를 보고 들어왔는데 어떤 형식으로 진술을 할지는 지금 협의 중이라고는 하더라고요. 네. 건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매우 안 좋다 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오히려 조지호 청장이 나와서 진술 제대로 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오늘 오히려 나와서. 진술 거부를 할 수도 있고 예. 오히려 적극적인 진술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는 이분이 한번 이렇게 증언을 한 다음에 언론에 너무 많이 나오셨어요. 어제 우리 채널에도 나왔었잖아요. 어제 채널A에 나와서는 좀 진술을 좀 바꾸긴 하셨는데. 네, 그게 좀 말이 좀 조금 더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네. 대통령 측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걸 법정 진술로 남겨야 되니까 네. 아마 그 부분을 공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홍장원 전 차장 얘기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서 네. 오늘 또 채널A가 또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 하나 더 공개가 되는데 어제 뉴스A에 출연해서는 일단 본인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면서 메모를 처음 했다는 장소가 원래는 공터였는데 집무실이었다라고 말을 조금 바꿨습니다.
근데 바꿨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쪽에서 CCTV 기록을 좀 확인을 해봤더니 그것조차 조금 달랐다라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보면은 집무실에서 뭔가 했어야 되는 시간에는 뭐 다른 곳에 있었고, 그 다음에 공간 공터에서 통화를 했다는 시간쯤에는 뭐 걸어가고 있는 뭐 집무실로 이동하는 뭐 이런 CCTV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진술이 좀 오염됐다는 게 국민의힘 쪽 주장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좀 총체적으로 뭔가 객관성 있고 조금 입증 가능한 진술을 한다라기보단 좀 정치적인 레토릭을 구사한다는 전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지난 국조특위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을 때도 이 조태용 원장이랑 좀 진술이 엇갈렸잖아요. 그러니까 조태용 원장은 나에게 어떤 구체적으로 누구를 체포하라는 그런 명단을 보고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지시 없이 퇴근을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홍장원 차장은 분명하게 또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12월 6일 정보위에서는 나 오늘 처음 이야기한다 이 자리에서. 예. 그러니까 조태용 원장한테 또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또 자인을 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점에 대해서 국조특위에서 쟁점이 생기니까 이제 그 민주당 측에서 물어봤거든요. 재반박을 좀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홍장원 차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 아니 뭐 제가 보고를 제대로 안 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했을 수도 그리고 있죠. 네. 사실 이번에 그 장소 관련해서도 또 이제 변론기일에서 좀 쟁점이 있었잖아요. 그 네. 질문을 받으니까 아니 제가 시간은 제대로 기억 못할 수도 있죠.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또 그리고 이게 또 조태용 그 원장 측에서 그 7차례 청탁을 했다라는 또 그런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 얘기를 하시면서. 네.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인한 거 아니에요? 홍장원 차장이 네. 직접 한 게 아니라 예. 제3자를 통해서 했다라는 거는 인정을 했고 네. 본이 거부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장원 차장에게 그런 청탁이나 하냐라고 꾸짖었다라는 것도 본인 페이스북에 분명하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청탁이 뭐 있었다라고 볼 만한 그러니까 양쪽에 일단 그 크로스 체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도 이 언론이 질문을 하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면서 슬쩍 빠져나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의 화법이 굉장히 정치적이다. 그런데 이게 증인으로서의 어떤 신빙성을 갖추기에는 이런 식의 화법은 효과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네, 저는 최근에 홍장원 이 차장의 진술 변화를 보면서 약간 우려되는 점. 이게 여상원 판사가 이 비상계엄이 막 터졌을 때 어떤 프로그램 나오셔서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자기가 생각을 해봤는데 법리적으로 따져보니까 이거 탄핵 재판, 그러니까 파면은 될 것 같은데 내란죄는 안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 요즘 드는 생각이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만 하더라도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에 나오는 어떤 이러한 진술도 모르는 상태였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렇게 가버렸냐. 형사재판은 굉장히 아시겠지만은 맞아요. 이게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따져요. 증언이라든지. 근데 증인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게 계속 달라진다. 그럼 이 진술은 신빙성이 많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네. 아예 이 진술은 증거력이 많이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탄핵 심판에서의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변화는 별로 이제 결론에 큰 영향 없을 수 있지만 저는 없을 거라 형사재판에는 생각하는데 있을 형사재판에는 수도 저 내란죄 있다. 재판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그러니까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예. 사건이 있어요. 옛날에 그 이태원에서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 그 영화로도 나왔어요. 네, 네, 기억나요. 이태원 살인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화장실에서 분명히 한 명이 사망을 했는데 2명이 들어갔단 말이죠. 네. 근데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을 했어요. 어떻게 됐냐면 둘 다 무죄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예. 이게 뭐냐면 형사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공모를 입증할 수 있으면 두 사람이 공모 공동정범이 되는 거고 한 사람이 확실히 저질렀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으면 한 명이 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비욘드 더 리즈너블 다우트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네.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수준의 어려운 용어를 쓰셨어. 아니요 그냥 네. 뭐 그냥 이게 네. 합리적 의심만 네. 넘어서는 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세요. 요거 최근에 그 민주당의 그 황운하 조국혁신당이죠 이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네. 관련된 그 무죄 판결에서도 또 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주는 수준의 입증이 있지 않았다 해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수준의 그 입증을 해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이제 보면 체포조의 존재 자체는 물증 때문에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소장에 보면은 그날 그 개헌군들 단톡방에 보면은 지금부터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을 체포한다 그러면 네 하고 이렇게 대답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 단톡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거는 있었던 거예요. 예. 물증을 탄핵시키지 못하는 한. 그럼 있었던 일인데 그러면 누가 지시했냐?
근데 그 누가 지시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증명력이 탄핵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현상이 있어도 처벌이 힘들 수도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형사재판에 있어서 그 형사소송법이 헌법재판에 준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네. 분명히 우리 헌법교과서에도 다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준 수준의 입증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평의를 통해서 결정지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사실 굉장히 논란거리입니다. 이거 자체가. 맞아요. 예, 어제 굉장히 논란거리예요. 조대현 변호사가 얘기한 네, 그 네. 피신조서의 음, 증거 능력과 관련해가지고 그 형사재판에 쓸 수가 없는 건데 맞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네. 않으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분명히 형사소송법이 2020년도에 개정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없었던 없었던 게 조항이에요. 네. 조항이 생긴 네, 거죠. 그게 조항이 생겨가지고 그걸 이제 증거로 쓸 수가 없는데 헌법재판소는 그대로 받았다가 쓴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 신문이 보장돼. 예를 들어 공판기일에 반대 신문을 한 내용이면 네. 그것까지 다 같이 해가지고 받아서 보는 거라면 그건 괜찮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방 진술이잖아요. 어떤 그 그냥 수사기관에서 일방 진술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그냥 우리는 이거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저는 합당한가? 저도 그 부분은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예. 부분은 확실히 의문이 있고. 그러면 만약에 이 상태로라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일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한다 해도 제대로 진술을 안 하고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 검찰 조서가 그대로 그냥 인정되죠. 인정되면서 증거로 그걸로 채택을 그냥 했으니까. 되는 거죠? 네. 예. 채택을 했으니까. 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논란일 수밖에 없겠죠. 사실 민주당 측에서는 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자신의 형사재판도 걸려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측들을 하셨지만 사실 곽종근 사령관과 그 홍장원 차장 정도를 제외하면 다들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적어도 법정에서는 그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각하고 또 이제 검찰의 조서를 참고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자체로 절차상에 대단한 또 이제 문제 의식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헌법학의 또 이제 가장 대가라고 하시는 뭐 그런 허영 교수님도 뭐 이 10가지를 조목조목 짚으면서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돼서 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또 표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홍장원 차장이 또 이 강력한 물증이라고 주장하는 그 메모에 대해서도 사실 너무 오염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그 조태영 원장은 메모가 4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네 이번에 가지 또 버전. 네. 5개 버전이 또 됐다라는 말이 또 오늘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버전 하나 더 늘었나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근데 제가 그래서 여기 이거 관련해서 그 메모에 대해서도 사실 뭐 나름대로의 그런 또 프로토콜이 있더라고요. 그 정보기관에서.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봤어요. 메모를 원래 이런 식으로 하냐? 그렇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된 지시가 있어서 기밀사항 지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받아 적어야 된다라는 명백한 그 절차가 있는데 홍장원 차장처럼 이렇게 메모를 적는 건 자기는 처음 본다. 그 박민영 대변인 용산에서 있었잖아요. 예, 대통령실에. 네.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사내변호로 있을 때 네. 그룹 지주사에서 있었거든요. 그 뭐 기업이랑 지주사는 뭐 차원은 다르긴 한데 혹시 그 이런 것들을 할 때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필사로 남기고 네. 필사로 보고하고 예. 세절하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좀 있지 않아요? 사실 이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지간한 그렇지. 데들에서는 다 왜냐면 사실은- 컴퓨터에 전부 다 저기가 하면은 다 남기 때문에 네. 필사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파쇄하고. 그다음 파쇄하고 그다음에 그 필사를 여러 번 옮겨 적는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특히 안보실에서 좀 그런 것들이 엄격하게 좀 지켜지고요. 사실 대통령 비서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긴급하고 좀 정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좀 메신저 같은 것들을 좀 보안이 높은 걸로 활용하는 식으로 대체하기도 하죠. 그런데 네. 이제 국정원은 사실 확실하게 그런 것들이 지켜져야 되는 정보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본인이 듣다가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고 제대로 필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모호하다라고 해서 보좌관한테 그걸 다시 적으라 그러고 네. 보좌관이 적은 걸 또 다시 적으라 그러고 그 위에 또 본인이 또 가피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전혀 정보기관의 그런 절차들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고 네. 근데 사실 이게 거의 유일한 물증이잖아요. 그런데 유일한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메모의 이 증거력이 이렇게까지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과연 이것을 죄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게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고 볼 근거가 뭐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예. 물음표가 생길 수 있을 것 어떤 같아요. 이것까지는 뭐 너무 지엽적이긴 한데 어떤 유튜버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이거 필적 감정을 해야 된다. 필적 메모에 감정. 대해서. 일각에서는 일각- 박선원 의원 예, 필체랑 약간, 비슷하다고 이런 예, 얘기도 뭐 나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예. 박선원 의원이 기존에 어떤 그 필적하고 이 메모의 필적을 해서 해봤나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뭐 네. 그것까지는 뭐 저는 이제 이거는 잘 뇌피셜인데 그냥 이제
그렇게 이렇게 옮겨졌고 세절하고 하는 그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거를 그냥 홍장원 차장이 자기가 다 했다는 걸로 처음에 진술을 했다가 예. 지금 그 프로세저가 이렇게 밝혀져 나가면서 네. 지금 진술이 꼬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그래서 요즘에는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의 가장 큰 도움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큰 도움이가 될 수 예, 있다. 이게 사실 그래요. 이게 역설적인데 네. 이게 아니 이거 반전에 이게 반전인데 그래서 이게 완전. 예, 이게 좀 다르게 지금 접근을 해서 보면은요. 예. 홍장원 차장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자신의 증언의 증명력을 떨어뜨리고 이런 지금 탄핵시키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진짜? 가는 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 법률가들 입장에서 아니 우리한테 유리한 증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벙커짓 하는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재판하다 보면은 뉴스파이처럼.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분명히 우리한테 유리한 증인이라고 생각해서 불렀더니 갔는데 계속 이게 이 사람 때문에 계속 틀어지는 네. 지금 딱 홍장원 차장이 그래서 오히려 그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에게 특급 도우미가 될 수도 있겠다. 결과적인 라는 생각이 반전의 요즘에 주인공이 네. 될 수 있다. 아 근데 제가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렇게 복잡한 생각 안 하는 헌법재판소는 그래요. 헌법재판소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건 다 형사재판이고 네. 형사재판은 진짜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유죄 한번 이렇게 하는 게 힘들거든요. 네. 그게 힘든데 헌법재판소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헌법에 따라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예. 그- 그 이게 징계 절차 하는 거니까 이게 그쵸. 뭐 내란죄 뭐 구경을 하고 뭐 할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형량이 나오는 건 동아일보의 그 논설위원 분 중에 송평인 논설위원, 네. 저 송평인 칼럼 열심히 잘 보는데 송평인 논설위원님이 이제 그 강일원 재판관님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썼던 그 법리를 깨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칼럼을 쓰셨는데 예. 그걸 이제 외대 로스쿨의 박재훈 교수님이 음. 오늘 페북에 공유를 하면서 나는 이 칼럼에 동의를 한다라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읽어보니까 납득이 좀 되더라고요. 그 왜냐하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네. 또 똑같았어요. 예. 이게 수뢰죄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를 다투질 않고 근데 그걸 이제 빼버린 게 이제 그 결국에는 그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탄핵소추 위원장을 하시면서 그때 법사위원장이 그냥 있으니까, 예. 그걸 빼버렸어. 네. 그걸 가지고 그게 형사사건과 무관하게 헌법재판을 할 수 있다라는 선례를 만들어버린 거고 지금도 내란죄는 뺐잖아요. 그렇게 뜬 거죠. 그때 예. 그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 때 그 빼버린 그 선례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그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냐 그걸 첫 번째로 그렇게 빼버리고 그랬더니 이제 당시 강일원 재판관님이 주심이었는데 강일원 재판관님이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탄핵의 이유로 삼으면서 직업의 자유 침해를 탄핵의 사유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헌법상의 위헌성을 가지고 탄핵의 사유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 미르재단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하게 한 게 직업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다라고 아, 해가지고 직업의 자유 침해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된다라는 굉장히 독특한 법리가 그때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색적이죠. 이색적이죠. 네. 네, 이색적인 법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려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그걸 좀 이제 미리 헌법- 조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네. 미 변경을 그러니까 한 거군요. 뭐 저는 네. 다 좋은데 좀 어제 문영배 소장의 이해할 수 없는 말 중에 하나가 그 조대현 변호사 얘기했었을 때 아니 이미 우리가 4회차 신문길에서 이 증거 채택 여부와 관련해가지고 이미 얘기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미 실기한 공격 방법 아니냐 이렇게 실기한 거 맞아 아니냐로 실기한 공격. 나 진짜 그건 깜짝 좀 저는 변호사로서 이해가 안 됐다. 아니, 네, 진짜 나 깜짝 결론은 놀랐- 쉽게 말하면 이의 신청할 거면 진작하지. 네, 근데 그게- 왜 이 시기에 하느냐. 이게 우리가 일반 소송은 1심, 2심, 3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 1심에서 2심에서는 그걸 못 하게끔 돼 있어요. 1심에서 네. 충분히 해라라는 네. 것이거든요. 예. 근데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잖아요. 네. 불복할 수 있는 절차 자체가 없단 없죠.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그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니까 또 이쪽 그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속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다. 이게 나는 이유가 되나? 이걸 거부하는 어떤 마땅한 이유가 맞아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예. 이거 법률과정의 양심에서는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음.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 그래서 예. 조대현 변호사가 뭐 짐을 싸서 나가버렸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약간 이제 뭐 진보 성향이라든지 뭐 이쪽에서는 뭐 결국에 뭐 윤 대통령 측 변호인 가방 쓸고 짐 나가버려 네. 이런 약간 포기했다는 듯이 네. 얘기를 짐 싸서 나가 뭐 이런 뭐 표현.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제목을 잡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항의성 퇴정이잖아요. 이건 네. 좀 아닌데 이건 그러니까 그분도 헌법재판관 하셨던 분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야 이건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네. 무슨 뭐 아까 문영배 소장 같은 경우는 무슨 평의의 결과가 그렇다. 뭐 내가 이거 뭐 대본인데 내가 아니 그 대본이면 뭐 하려 본인이 하고 있어요. 그 네. 대본 써준 사람이 와서 하고 앉아서 그 재판을 예. 해야지. 솔직히 우리 그- 법조계에서는 조대현 재판관 하면은요 그냥 헌법재판관이 아니에요. 조대현 재판관님은 재판관들 중에서도 걸출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그분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헌재의 결정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지금 양쪽 진영의 그 변호인으로 들어와 있는 이 조대현 재판관이랑 김희수 재판관이 딱 그때 같이 계셨는데 두 분이 딱 그런 분들이었어. 그럼 딱 그러니까 양쪽 진영에서 다 뭔가 걸출한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스탠스를 지느냐에 따라 다른 재판관님들의 움직임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분이거든요. 네. 근데 조대현 재판관님한테 실기한 공격방 야, 진짜 아닌 거예요. 그거를 딱 던지는데 저도 야 저거는 아니지라는 생각이. 그래서 못 참고 나가신 거구나. 못 참을 오늘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석동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의 석동현 변호사가 문영배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좀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을 지적을 했는데 묘하게 지금 대통령과 연관된 수사를 하거나 심리를 하는 법조인들 중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많다. 하나하나 열거를 해보니까 뭐 오동훈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체포영장 발부했던 서부지법의 판사, 이순영 부장판사, 그리고 문 권한대행까지 다 우리법 연구회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사실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대법원 내에도 사실 좀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좀 과도하게 쾌속 승진을 하면서 요직들을 차지했다. 이제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네. 그 연장선에 사실 지금 헌법재판소의 문제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 문영배 재판관 좀 소장대행 개인이 좀 폭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정말 사방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 헌법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포괄적인 가치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직업 침해의 자유라든지 그러니까 포괄적인 그런 가치를 다루기 때문에 더 정치하게 입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헌법 위반이 아니라 중대한 헌법 위반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형사법에 비해서 과연 가볍다라고 볼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인의 일신상의 그런 구속을 하는 게 이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하는 게 지금 탄핵 심판을 한다라는 건데 과연 이 두 가지를 저울질을 했을 때 아예 수천만 명의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하는 게 이 형사 재판상의 그 일신상의 구속을 하는 것보다 과연 가볍다라고 할 수 있나?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문영배 재판관도 뭐 가정법원 출신이시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전 모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적으로도 자꾸 국민의힘이 불복 빌드업을 한다라고 표현하시는데 네. 이건 빌드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빌미를 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큰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 우리 헌법 정신이라는 것이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 절차상의 하자를 안고 재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결론이 나와도 너무 많은 우리 사회적인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 이 네.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 헌법재판소 내일 10차 변론기일과 관련해서 한번 결론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은 이건데요. 마지막 증인신문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내일 10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이 대통령 입장에서 막판 뒤집기가 가능할 건지 한마디씩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벌써 결론 낸 것 같아요. 이미 결론은 결론 낸 냈다.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이 마지막 증인들 좀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결론을 낸 걸 대통령 측도 지금 알고 있어서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이 세 명이라도 왜냐면 이 세 명은 불리한 증인인 게 확실하니까 헌법재판소가 안 받아줄 리가 없을 것 같다 싶어서 그냥 이렇게 던진 게 아닌가.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이런 식이면은요, 저는 좀 그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우리 권한대행께서 마은혁 헌재재판관을 지금 임명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변론 갱신 갑니다. 변론 갱신 절차를 결과는 더욱더 길어지니까. 정해진 결론대로 갈 수는 있겠지만 예. 변론 갱신이 되면 이것이 또 늦춰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은혁 헌재재판관을 임명해 놓은 다음에 차라리 4월 18일 이후에 그때까지 대선이 치러지진 않을 거니까 4월 18일 이후에 그냥 우리 권한대행께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2명을 그냥 임명시켜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예. 현재 헌재 구성이 보수 진보 4대 4인데 그 상태에서 이게 그 5대 4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2명이 빠지고 보수 쪽으로 2명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5대 3 구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5대 3. 네.
그러니까 보수 진보의 구도로 5대 3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진보 쪽에서 그러니까 진보라고 얘기해도 좌파 쪽에서 저렇게까지 해버리는 이상 네.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헌재 안에서 보수 우위를 앞으로 6년간 가져가 보자. 네. 예. 예. 5대 3을 만들어 놓고 헌재가 이 정도 권한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언젠가 네. 헌재를 애용해야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보수 우위 5를 가져가자. 예. 어, 애용할 수 정말- 있는 방법을 좀 구상해야 된다. 지금 네,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예, 저는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것도 이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시그널 주는 재판부는 제가 살다 정말 네. 이건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집기는 불가능할 거다 이런 결론인 것 같아요. 이미 정해져 있다 결론이. 그러니까 저는 좀 심각한 우려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저도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고 사실 이게 저희가 제도권에서 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의 그런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국민 인식과 제도권의 인식이 심각하게 괴리됐을 때 이 제도권의 힘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이런 절차를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왜 납득하지 못하냐라고 또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고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요. 재량권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어떤 이게 소송의 진행권이다. 내 소송 지휘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네. 단정적으로 내 말이 맞아라고 하면 이 대중들이 무력감을 느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헌법재판소가 폭주기관차고 우리가 아무리 목 놓아서 외쳐도 이 사람들은 의사를 바꿀 생각이 없구나. 사실 이래버리면 이게 바로 사회적으로 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단초가 되는 거거든요. 예. 제도권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가루가 돼 사라질 수 있다라는 표현이 바로 전 이 지점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 제도권이 이렇게까지 이 대중의 무력감을 만들어가면서까지 이 자기적으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미칠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저는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이 민주주의 위기를 만드는 게 예. 과연 이 아스팔트에서 묵나가 외치는 이 대중들인지 아니면은 정말 재량권만 주장하면서 권위주의를 외치는 제도권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설주환 변호사는 어떠신가요? 어떤 결론을 내시겠어요? 내일 헌법재판소는 마침표를 찍고 싶겠지만 네. 저는 물음표로 끝날 것이다. 물음표로 끝날 그렇게 것이다. 아마 저는 신문이 다 끝나면 뭔가 좀 물음표가 끝나고 왜 이렇게 됐지? 라는 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아까 이제 경상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 측이 굉장히 불리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다르게 윤 대통령 측에 오히려 유리하게도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게 예. 저는 물음표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내일 증인신문이 다 맞춰졌을 때 이게 충분히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의 8인의 재판관들이 모두 다 결론을 내릴 만큼 충분하게 증인신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까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문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네. 아마 마침표 대신 물음표로 끝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마침표 대신 물음표로 끝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